시작하죠. 예, 반갑습니다. 저 서주석. 그렇게 어렵게 보신 거 아니고요. 저한테 그냥 전화를 한번 하셨기에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제가 시민 평화 통일 운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뭘 할까 그러다가 오늘이 마침 6.25 전쟁 말발 70주년이라서 그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도 갖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 또 시민 평화 통일 운동, 국민통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공동대표라고 이렇게 제직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했고요. 17년에 그 잘린 이후로 제가 지금 그냥 평의원으로 있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70년 전쟁부터 휴전, 또 2000년대 한반도 평화 관련된 노력들, 현 상황에 대한 오늘도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평화통일운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훈민통일의 바람직한 역할을 비전선언과 연관해서 좀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다 사진이니까요.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0년 전에 6.25 전쟁이 김일성의 주도와 스탈린의 승인, 그리고 물적 지원, 모택동의 최종적인 승인과 인적 지원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하게 김일성이 1949년부터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전쟁을 기획하고 그것을 중소가 적극 후원하면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전쟁 전에 그 북한군의 훈련 상황인데요. 전쟁 전에 북한군은 연대급과 사단급까지 훈련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대대급 훈련을 하던 정도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훈련 수준은 무척 떨어졌고요. 장비도 북한군은 240여 대의 전차와 전투기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되게 힘들었고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죠. 이게 당시에 구소련 군사고문단이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북한군에 넘겨줘서 북한군이 생각했던 최초의 남침 계획입니다. 전 전선에서 밀고 내려오고 이 동해 쪽에서 또 해상 작전까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낙동강 전투까지 밀렸다가 1950년 9월달에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10월 1일에 최초의 북진이 벌어지고 3일에 본격적인 북진이 돼서 저 끝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청천강하고 해산까지 북진해서 올라갔다가 중국인민지원군 지원으로 개입으로 다시 피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대동강 철교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하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유교 전쟁들이 사실이죠. 그러다가 이제 1951년 5월쯤 되면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다가 다시 3월 달에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5월 달쯤에 38선 지역에 유엔군이 이르러서 38선에 즈음한 곳에서 휴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부 문서가 1951년 5월 17일, 18일 이때 이제 휴전을 거의 정한 내부 문서가 미국에서 정하게 되고요. 6월에 휴전 제의를 거쳐서 7월 초부터 휴전 협상이 약 2년 1개월간 진행이 됐다가 7월 27일에 정전 협정이 이제 체결되는 상황입니다. 정전 협정 체결 외의 지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전쟁의 정전에 반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8선 정전 결사 반대라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 이 청년들, 시민들 동원한 그런 걸기대회가 있었는데 이때도 뭐 비슷한 걸기대회들이 있었고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수용하지 않고 정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단독으로 북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같은 조짐들이 1953년 6월 달에 방공포로 석방으로 가시화되면서 미군 측에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수용해서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가조인 덜레스와 변영태 당시 의무장관 간의 가조인을 하는 건데요. 53년 10월 1일에 가조인이 되고 54년 11월 달에 정식 발효돼서 현재까지 66년간 발효 상태로 한미 동맹이 있죠. 어쨌든 정전협정과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그 뒤에 휴전 상태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해온 그런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년대 말에 이승만 대통령이 50년대 말까지 계속 집권을 하죠. 전쟁 초기에 50년 6월달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5월달에 있었던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세력은 사실은 패배를 합니다. 중도 세력들이 2대 국회를 장악을 했었는데 전쟁 과정에서 52년 5월달에 부산 정치 파동,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발췌 개혁, 그리고 53년 4년에는 이제 4.4.5 개혁 같은 게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 대통령에서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임기 제한을 철폐했었죠. 그래서 60년 4대 대통령까지 당선됐다가 4.19가 일어나면서 물러나게 되고, 4.19 때는 이제 가자 북으로 오라나고 그래서 판문점에서 학생회담을 할 그런 계획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회담을 하기로 했던 전에 5.16 군사적 기태가 일어나서 안 되게 되죠. 그리고 북한은 60년 8월 달에 김일성이 남북 영방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2년에는 북한에서 이 경제 건설과 군사 건설을 같이 나가겠다는 그런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군사력 건설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4대 군사 노선이라는 표현은 그 뒤에 66년도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군산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이 돼 있어서요. 1965년부터 70년까지 6년간은 거의 매년 상당한 정도의 군사 충돌이 있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물론 68년도 1.21 사태, 31명이 와서 종로경찰서장 등 6명이 피살했다, 뭐 이런 1.21 사태가 있었고요. 그 직후에 푸에블로 사건도 있게 되고, 미국 정보함이 원산 근처에서 북한 해군에게 피납되는 사건도 있게 되죠. 그리고 68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대규모 무장 공비가 울진 양양 이 지역에서 120명 정도가 침투해서 게릴라전이 동해 전역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쪽도 서서히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우리 군의 상당 능력들은 5만 명 정도는 베트남에 파병된 상태에서 군 전력이 부족하니까 68년 4월 달에 예비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같은 1.21 사태와 우리 예비군 창설 등등이 우리 나라가 아마도 본격적인 강력한 통제 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뭐 주민등록제도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다 이때 만들어지는, 그게 아마 더 길게 가면 지금 우리 K방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독특한 통제제도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에 60년대까지 계속 싸우다가 71년도에 70년에 우리가 적시자회담을 제의하게 되고요. 적시자본회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2년도에 이후락이 남북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발표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72년도 7월 4일에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그해 10월 달에 우리는 10월 유신, 또 북한은
72년 12월 달에 사회주의 헌법 발표로 양쪽이 내부 체제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과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해진 것처럼 이 남북회담을 거치면서 또 한 번의 남북 내부의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72년부터 73년까지는 짧은 남북대화기가 있다가 73년도에 남북의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차, 그리고 그뒤 김대중 납치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완전 단절된 상태에서 74년부터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땅굴들이 많이 발견되고,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땅굴 발견되고 이럴 때 저 안보 걸기대에 열심히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에서. 76년도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 판문점에서 이 도끼 만행 사건, 미르나무를 절단하기 위해서 미군 유엔군 측이 갔다가 북한군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통해서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큰 피해가 났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원래는 그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없이 공동경비하도록 돼 있었는데, 유엔군 측이 이 다리,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이동을 금지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군사분계선을 서로 JSA 지역에서도 유지하도록 하면서 76년 8월부터는 지금까지는 군사분계선이 그 안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죠. 최근에 이제 비무장지대 JSA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와 더불어서 자유왕래를 합의했다가 지금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같은 변화의 시초가 있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초반에는 사이가 나빴죠. 여러 가지 대북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별 진전은 없었고, 83년 10월 달에 있었던 아웅산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고위 관료들이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직후에 83년 10월인데 그 직후에 우리 쪽에서 보복을 생각했다는데 실제 보복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84년에 우리 남쪽에 대규모 수해가 들면서 북쪽에서 우리 쪽에 옷감하고 쌀을 공급해 줍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84년, 85년에 남북 잠깐 동안에 또 해빙이 불어서 예술단 박람도 하고 코미디언 백남봉 씨를 비롯한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북쪽을 방문하는 민간 표절단들이 북쪽으로 문해서 예술단이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2월 달에 칼기 폭파 사건, 이때 대선 직전에 오던 어쨌든 83년도에 잠깐의 해빙 기회에는 그것도 역시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가 80년대 말에 탈령전 속에서 남북이 모두 평화전환과 군비 통제에 관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90년대 들어서면 우리 80년대 말에 우리 77선언이라는 게 88년도에 있었고요. 또 89년도에 북한의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임수경 씨가 이제 전대협 대표로 가서 연설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 속에서 90년부터 본격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게 되고 91년 12월 달에 기본합의서라는 게 남북한의 최초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이제 채택되게 되죠. 그러다가 91년 12월 달에 채택이 되고 92년 1월 달에 비준 교환이 됐는데, 92년도에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싸늘하게 식어지게 되고요. 93년 3월에 북한의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되고, 그 뒤 20개월의 협상을 거쳐서 미국 공동성명이 이 공동성명은 93년 6월 달에 최초 공동성명이고요. 우리 전체적인 최종 문건은 94년 10월 달에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되면서 1차 핵위기가 일단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불거지게 되죠.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후에 95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대북 쌀 지원을 15만 톤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이 아마 당시에 상당한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우리 쌀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쌀 지원은 다 수입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우리 쌀을 지원하니까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그 비용에 대해서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시에 당시에 이 배가 청진에 가가지고 이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아라는 사건이 인공기 사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게 되고 YS 정부 내내 남북관계는 아주 경색된 채 북한 고사론, 북한을 말려 죽이겠다고 하는 고사론이 북한 붕괴론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 정책으로 진행됐었는데 이제 성과는 못 거뒀죠.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주영 씨 현대 회장, 정주현 회장이 1,000마리 소떼를 몰고 방북하는 판문점을 거쳐서 방북하는 일이고요. 그 뒤 11월 달에 금강산 관광이 이제 현대아산의 특별한 사업으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뒤에 남북관계가 한동안은 그래도 좋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북경 내에서의 쌀 회담이 있었는데 결렬되게 되고 2000년 들어와서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2000년 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기화로 해서 그 뒤로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6.15 정상회담입니다.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본격화되고 당국 간 대화가 제도화됐습니다만 실제로 군사적인 평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6.15 선언의 합의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논의들은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군사당국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잘 안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적 보장 부분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군사적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요. 개성공단 이렇게 2003년 12월 달에 최초로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6년 2월까지 운영됐다가 지금은 이제는 운영 중단된 대로 운영이죠. 2002년 6월에 1999년 6월에 의해서 두 번째 연평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군사적인 긴장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게 되면 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서해에서의 초보적인 군사적 실력 구축 조치에 대한 협의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대북 군사회담 제안을 하고 그것을 북한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5월달, 6월달에 1, 2차 장성급 회담을 거쳐서 서해에서 서로 교신을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하게 되고 육상에서의 군사분 개선 지역에서는 선전수단을 모두 철거하는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들이 최초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고요. 2006년 10월 달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상황이 다시금 이제 더 반전돼서 2006년 11월 달부터 회담 분위기가 등장하게 되고 2007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13, 13 합의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처음 단계, 다음 단계의 실무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2007년 6월 30일에 영변에 냉각탑 폭파하는 내용인데요. 이 폭파하면서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2차 회담을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방북을 해서 14 정상선언을 채택하게 되죠. 그 14 정상선언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서해에서의 이 특별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가지고 논란이 많았고 여러 가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또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고 공동이용, 해주항 개발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한 형태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기로 합의를 했다가 실제로 이 공동어로구역의 이 위치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가 있게 되고 2007년 10월 달 합의가 2008년 1월 달에
새로 등장하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합의 이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제 중단돼서 이 합의들이 다 이행되지 못하고 말았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2008년 7월달에 박광자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게 되죠. 뭐 여러분들 경위 들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지금 여기 이거는 바지선에 있는 해군강 호텔이고요. 비치 호텔이 여기 이제 펜션과 호텔들이 있고 이쪽으로 금강산 호텔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펜션 일대 투숙하던 한 분이 새벽에 경계선을 넘어서 그쪽의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수화하는데 도망쳐 나오면서 이제 피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았고 특히 관광객의 안전 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고 또 이 같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제 이슈였는데 북쪽에서는 일정한 그 안전보장 용의도 있었다고 하고 현대아산 측에는 김일성 위원장이 직접 안전보장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정부에서 벌써 수용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이 이때 이후로 완전 중단되게 되죠. 2009년 11월 달에 대청도 인근에서 대청해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NLL에서 긴장이 고조됐고요. 또 2010년 11월 달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연평도의 해병 포대가 사격 훈련을 하는 와중에 북쪽에서 거기서 쏘는 사격 포의 탄두들이 자기들 영해에 떨어진다. 그 사격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요구를 하다가 우리 포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교전이 벌어지게 되죠. 지금 이제 전단 살포 가지고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계속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 10월 달에 또 전단 살포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탈북민 단체에서 전단 살포하는데 북한군이 2014년 10월 10일에 이 전단에 대한 그 고사총 발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고사총 충탄이 우리 파주인가 그쪽으로 이제 면사무소 바로 앞에 떨어지게 돼서 아주 논란이 아주 연천군이고요. 연천의 면사무소 바로 앞에 떨어져서 그때도 긴장이 아주 고조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 목함지뢰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GP 바깥에 있는 이 철책을 경계 철책을 드나들던 우리 장병들이 목함지뢰가 폭파하면서 이제 발목이 절단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중단했던 그 2004년 6월달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에서 선전수산 철폐 합의 이후에 중단했던 학성기 방송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 학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군이 학성기를 공격하겠다 하면서 이제 큰 위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2015년 8월에 북한이 우리 학성기 방송에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사총 공격을 하게 되고 우리가 K9 자주포 대응 사격을 해서 이 군사분계선 거의 전역에서 아주 군사적인 위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에 북한에서는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뭐 전쟁 위기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회담을 하고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만 그 뒤에도 역시 이 전단 문제는 남북 간에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남북 간의 합의로는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을 중단하는 그런 합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핵심이 전단인데 이행을 못해서 계속 지속적인 남북 간 대화를 이루어지지 못했죠. 북한은 아시다시피 2006년부터 2017년 9월까지 6번의 핵실험을 하면서 핵실험의 핵탄두 폭발의 규모를 엄청 높였습니다. 최초에는 1킬로톤 이하, 그때는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인데 저희 계산으로는 0.2에서 0.8킬로톤 정도였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최초는 플루토늄탄에서 2013년 이후로는 그거보다는 우라늄탄과 또 능력을 또 강화한 증폭 핵분열탄으로 바뀌게 됐고요. 마지막 2017년 9월에는 북한에서 수소탄이라고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만 이 추정치로 최초보다 훨씬 높은 50에서 70킬로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핵탄두 위력이 20킬로톤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 3배 내외의 위력을 갖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 이 이후로 이제 북한이 핵 능력은 완성됐다고 이제 선언을 하죠. 지금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물질들은 생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완전히 중단이 안 됐으니까 실험장이 이제 폭파되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해서요. 80년대 초에 스커드 B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게 되고 그 후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93년에 노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00년대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나중에 시험 발사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결국은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또 스커드 여러 개량형들, 또 여기 북극성이라 해가지고 고체 연료로 해상 발사 미사일 서로 실험하고 있는 미사일이 이제 여러 차례 실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가는 화성 12, 15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화성 12가 사거리 3,000에서 5,000인데 2017년 7월 달에 괌을 겨냥해서 쏘겠다고 했던 그 미사일이고요. 그쪽으로 직접 쏘진 않았습니다만 엄청 고각으로 한번 쐈었고, 화성 15가 2017년 11월 29일에 역시 아주 고각으로 쐈는데 추정치 사거리 12,500km로 추정되는, 북한 나름대로는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도 완성됐다. 그래서 이제 이 탄도미사일은 그 뒤로는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 다시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러던 북한이 이제 2018년이 되면 입장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6월 베를린 연설, 퀘르보재단 연설도 있었고, 그 연설에서 적대행위 중단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는데, 핵과 미사일 무력의 완성을 좀 더 보던 북한이 2018년 들어서면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력 무기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전쟁 억지를 보류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자, 그리고 교류협력 확대해 나가자라는 신년사를 하게 되고요. 그 직후에 남북 교육급 회담이 열려서 그 해 서너 차례 교육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여정, 지금 말이 많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특사로 와서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이고요. 평창올림픽 지금 좀 아련한 일이 돼버렸습니다만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 대규모 응원단이 와서 남북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리고 그해 2018년 3월에 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이 방북해서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달받고, 그것을 기초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정상회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당시의 공동선언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판문점 선언 아주 포괄적인 합의로 되어 있고요. 그 합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뒤에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킨 합의들이 군사합의 등등으로 이어집니다만 상당히 획기적인 합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9월 달에 다시 평양에서 평양 정상회담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고요.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의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에 그냥 북한이 레스가인 하는 그 장소였는데 15만의
그 관중 앞에서 이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도 몰랐다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올 줄은 더더욱이 몰랐는데 가셔서 7분 동안 연설을 했죠. 어쨌든 이때가 남북 간의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국방부 장관과 북한 인민군부 장관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게 되고요. 서명이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서명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상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게 됩니다. 10km. 원래 정전협정상에는 비무장지대가 4km인데 그게 아닌 10km 구역의 범위를 완천 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서는 배 구경, 화기, 사격과 기동훈련을 못하게 막았고요. 해상은 특별히 정전협정에 규정이 없는데 해상의 북쪽의 초도부터 남쪽의 덕적도의 북방이 이루는 넓은 지역, 이쪽은 통천에서 속초에 이르는 이 지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해서 여기서도 역시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게 됩니다. 공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이 고정익 같으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동쪽에서는 40km, 서쪽에서는 서울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보다 폭을 줄여서 20km에 그리고 이제 기종별로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만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걸 설정해서 못 날아가게 했죠. 적대행위 중단에 관한 합의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로서 GP, 이 안에 있는 GP가 160여 개, 북한, 우리는 6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를 시범적으로 초록사령 조치에 합의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이 실은 나뉘어서 개별 경비구역으로 바뀌었고 원래는 소화기만 갖고 있게 돼 있는데 북한이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2017년 11월 달에 북한군 오청사인가 북한군 된 사람을 귀순할 때 북한에서 자동화기를 안사하지 않았습니까? 자동화기 원래 못 갖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일 이후로 비무장화에 대한 논의가 더 진전이 돼서 2018년 되면 이 전체를 비무장화하고 그리고 자유왕래와 공동 근무를 한다는 합의까지 이뤄냈습니다만 현재는 비무장화까지만 실천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군사분계선 일대, 비무장지대 일대 격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년 5월에 이미 여기를 다 올라갔었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일대에서 2년간의 고지전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일대에 수많은 격전지에 많은 전사자 시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화살머리고지처럼 폭발해서 지금 시범 발굴이 되고 있고요. 한국군, 미군, 프랑스군에서 300구 가까운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군이 한 500~600구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이제 그 바로 옆에 백마고지 등 여러 고지군이 있어서 이 시범 발굴 이후에는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시범 발굴도 즉 공동 발굴이 안 되고 있죠. 또 한강 하구지요. 한강 하구는 아시다시피 여기 부름도 말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마누리라고 하는 임진강 이 좁아지는 곳 직전까지는 꽤 넓습니다. 여기가 한강이 넘어가고 임진강이 내려오고 이 넓은 구역은 정전협정상에도 이미 한강하고 중립구역이라 해서 이 군사분계선과 다른 지위를 인정받고 있고요. 이 지역은 양쪽의 군사정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등록된 선박이 자유항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인데 1953년 이후에 자유항행은 그동안 거의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허가에 따라서 몇 번 다지선 등등이 간정을 있었습니다만 이 구역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 군사적 보장을 하겠다. 이런 합의들도 이제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로는 역시 2018년 11월 1일부터 이 군사분계선과 접경 지역에서의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적대행위가 중단되게 됐고 그동안 딱 한 차례 작년 11월 23일에 김정은이 여기
창린도란데 공명도 이쪽에 있습니다. 창린도란데 가서 한번 쏴보라고 해가지고 쐈던 한 번에 위반이 없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상황을 이제 간 겁니다.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사실은 당국 간 대화도 없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작년 말에 북한에서 제7기 5차 전원회의, 당 전원회의를 하면서 4월 동안 회담을 하고 결정서를 나중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서의 내용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면 돌파전이라 해서 이제는 북미 회담이나 남북관계 제재 해제, 경제협력에 의존하는 것들을 일단은 뚫고 자의식으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자기들 이제는 매여 있지 않겠다. 이제는 머지않아 자기들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도선 적대 정책이 처릴 때까지 이런 전략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관계가 점점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올해 1월 19일부터 북한이 국경지대를 모두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서 한동안은 행동을 하지 않다가 이제 행동이 올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우리 입장을 답방과 협력 확대, 스포츠 교류 확대 등등의 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남쪽만이라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동해남부선 철도 연결 등등을 이제 언급하게 됐었는데요. 그 같은 원칙적인 언급에 불구하고 관계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진전될 수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작년 5월 4일부터 작년에만 13차례의 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단거리 미사일도 있고요. 또 북한판 이스칸더라 그래서 좀 더 사거리를 멀리 가는 미사일도 있고요. 또 이 북한의 방사포, 신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뭐 이 아까 북극성 같은 고체연료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발사를 했고 그게 작년 11월까지 하다가 그 뒤로 안 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 쏘나 했는데 1월 달에 코로나 상황에서 안 쏘다가 북한이 갑자기 3월 2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쏘게 되고요. 올해 4월까지 5번 쐈습니다. 근데 이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를 쏘니까 남북관계도 특별한 대화가 당국간 대화가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이 같은 발사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북 간의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거기서 쏘는 것도 다 그쪽에서 동해를 향해 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위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남북 군사합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감을 표하게 되니까 북한에서 그때부터 말을 험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3월 2일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3월 3일에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대통령 8.15 경축사 이후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김정은이 금강산에 가서 이런 너절한 시설 들어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다가 요때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발표가 있은 다음에 전응한 사고방지 경영을 줍니다. 김여정이 최초의 담화를 발표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보도에서 김정은이 다음날 친서를 직접 보내서 코로나 극복을 응원한다고 하는 아주 점잖은 그런 친서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그 뒤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북민단체 전단살포 이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아주 험구들을 막 얘기하게 되죠.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금강산 관광 개성고급지구 철폐하고 공동양을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대북전단에 대한 조치를 안 하면 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들이 있게 되니까 전단살포 금지법 등등을 이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통제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강성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고, 6월 13일에는 이제는 남북관계를 결별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업무는 그냥 남북관계 아니라 대적관계, 적대관계를 선언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북한의 이번 6월달 들어서 일어난 일들은 다 내부 동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전단 문제는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북 대화에서 비방 중상 모략을 중지하라는 얘기로 계속 거론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 전단에 대해서 북한 평양 대성 등등 여기저기서 대규모 걸기대회가 있게 되고, 이러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통제가 벌어지고 있던데 알려지고 있죠. 지난번에 이렇게 대성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조치도 있었고요. 그 뒤에 통참모부, 그 뒤에 전단 신문도 농신문에서 이렇게 너희도 당해봐라 해가지고 전단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참모부가 4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군대를 정지하겠다. 비무장지대 초소에 비워줬었는데 진출하겠다. 접경지역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대남전단 살포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거를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했더니 당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 예비회담에서 이것에 대한 보류 결정이 나왔다고 어제 발표했죠. 이게 보류가 돼서 그나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북한의 김영철 얘기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정해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글자 그대로 보류라는 것을 해서 공이 우리 쪽에 넘어오죠. 이 상황들을 쭉 보면 저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단순히 군사적 긴장 하나만 될 수는 없습니다. 재래시 역시 비핵화나 전략무기 개발 중단 관련된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이 비핵화는 일정하게는 북한과 미국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우리도 물론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 군사적 긴장 하나는 남북 간의 이슈입니다. 근데 군사적 긴장 하나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군사연습 문제, 또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 이런 것들은 또 한미 간의 이슈라서 이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국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북, 당북 간의 그동안의 상황들을 보면은 대화와 이 긴장이 계속 교차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또 대화가 돼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합의 이행이 되다 안 되다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합의 이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한계, 남북 당국 간의 한계들이 있죠. 또 이 같은 당국 간의 한계들은 결국은 민간 차원의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역할 속에서 저는 보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남쪽에는 남남 갈등이라는 게, 아마 남남 갈등을 상황들을 굳이 따져보면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그 같은 논란들이 별로 없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최초의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때부터 논란이 있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쌀 지원 이런 등등으로 이제 논란이 점점 커졌고, 김일성 사망 때 조문 파동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주면서 이 남남 갈등이 아주 이제 지금 구조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에서의 통합성이 정말 중요한 상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 남북, 또 국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면서 우리가 삼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 대화와 합의가 계속 단속적으로 됐다 안 됐다는 상황 속에서 대화 촉진과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긴 호흡의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또 당국과 민간이 서로 협업에 기초한 평화통일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참여정부 때 3년 반 정도 청와대에 있었고요. 또 국방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 때 2년 있었습니다만, 정부에 있으면 아무래도 정부 당국 간의 아젠다에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민주주의, 특히 시민사회가 특별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속에서의 이런 협업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2000년도 6.15부터 2007년 14선언 이행 상황까지는 당시에 당국 간 대화가 있었고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경제 교류협력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2018년 이후에 판문점 선언부터 쭉 진행된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군사적인 분야의 합의와 합의 이행까지 됐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만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이나 또 경협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도 그건 아마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문제도 작용했을 것이고 북한 나름대로 이 체제 단속이라는 것, 체제 유지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민간의 역할을 조직화하는 그래서 협업을 강화하는 이런 거버넌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통합적인 평화통일 시민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홍민통의 비전선언 의미가 있다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민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전쟁 반대, 폭력 반대, 중요합니다. 그 같은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평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이 거대한 이런 뭐랄까요 압력을 넣는 노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민간 차원에서는 평화 문화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화학 이런 데서 요한 갈튼이라고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직접적인 폭력, 이 전쟁 같은 것들은 직접적인 폭력이고 또 직접적인 폭력 외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구조적인 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라는 폭력의 구분이 1970, 80년대부터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단순히 직접적 폭력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이 없는 상태,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음으로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가 아마 적극적 평화 상태라고 보는데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항상 전쟁 반대,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북관계는 소극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 우리가 좀 더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더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에서요 1989년도에 인간 마음속의 평화에 대한 야무스크로라고 코트 디부아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네스코라는 게 평화라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증진시키자는 유네스코의 이제 담취의 목표였고요. 그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평화 비전을 단순히 이 직접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정의, 연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평화문화, 인류 공동체, 환경보호, 평화인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평화에 관한 문화로 확장시켜 나가자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90년대 아주 여러 차례 유네스코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요. 그것을 받아서 유엔 총회에서 1999년에 평화문화에 대해서 평화문화는 폭력 중단과 비폭력, 갈등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권, 자유, 남녀 평등에 대한 증진, 주권, 독립 등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평화문화다. 이 평화문화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자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유엔총회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총회 결의안에 같이 채택된 실행계획 문서 중에 여기 평화문화 교육에 관한 부분,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인권, 양성평등, 민주적 참여 등등의 이 여러 가지 평화문화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평화에 대한 인식과 이 활동의 확장이 아마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평화, 전쟁 부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평화를 보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같은 논의들이 제가 어떤 분의 책에서 좀 정리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논의들이 단순히 비폭력 전쟁 반대가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그런 평화 인권의 문제로 간다면, 사실 전쟁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군사 독재, 5.18,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도 무지히 많은 폭력들이 있었죠. 이런 구조적 폭력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쟁 문화에 대한 극복이라는 부분, 또 갈등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적인 평화를 진리시켜 나가자. 또 경제적인 번영과 인권 평등 등의 실현을 통해서 평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기반을 확보해 나가자. 또 민주적 참여와 민간 협력을 증대해서 우리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평화 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숙된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마도 남북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남북관계가 좀 더 진전이 되고 사회문화 협력이 확대되어 가면서 장차 통일의 가시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면 아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마지막이고요. 이번 선언하기 전에 제가 왜 저보고 강의를 하라 했냐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공주의에 대한 제가 2017년에 짧은 연구를 했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대공주의에 대한 도산 선생 사후에 46년도에 나온 문서를 보면, 대공주의는 뭐냐? 1개인은 민족에 대해서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위치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해설서에는요. 그리고 도산 선생이 직접 홍원 선생한테 1932년에 보낸 서한에서 확인된, 당시 저희 연구팀에서 확인한 그런 문건에는 대공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당시 피압박, 이제 식민지 상태였죠. 민족 해방과 피압박 민중의 해방을 위한 그런 민족적, 계급적 해방이라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이제 직접 언급을 하셨고요. 동시에 그 같은 해방을 위해서 폭력적 수단과 비폭력적 수단을 모두 통합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이제 제안이 들어있습니다. 그 서한에. 그리고 경제평등, 정치평등, 교육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같은 국내적인 그 대공주의 이념을 전 세계로 전파하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네 가지의 대공주의에 대한 도산 선생님이 직접 언급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좌우 굳이 따지지 말고요. 이데올로기 대립을 따지지 말고 사회 전반의 공익을 우선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족, 정치, 경제, 교육을 모두 평등화하는 그런 보다 폭넓은 열린민족주의, 또 열린민주주의로 가자라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비전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들 다 보셨던 추진원칙, 민간이 주도한다. 저는 남북 당사자와라는 표현을 한번 설명에 있어도 제가 추가했습니다만, 이런 당사자와 민간이 주도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평화통일로 가자. 도산께서 홍사단을 만들면서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고 말씀하셨던 그 같은 청년 정신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가자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정했고, 그것이 아까 말씀 나왔던 6가지 실천 과제로 쭉 적은 것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과 평화문화의 방향과 거의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선언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전 대표고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관여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비전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40분까지 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 있으시면 저희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만? 한 질문해 주시는 분 질문 써서 주시면 응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답하고 빨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원 조직위원장님, 경험상으로 본 국방안보와 평화통일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당 제1부 부장인지 제1부부장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국방이나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요. 국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모든 가치는 사실은 국가가 없는 모든 가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생존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명제, 관제. 국방 용서랑 이렇게 국방안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일은 우리 헌법상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가 있듯이 평화롭게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통일은 헌법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기본적인 국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아마도 국방안보가 유지되면서 평화가 달성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바탕 속에서 지속적으로 교역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통일을 하는 것이니까 국방안보가 바탕이 되고 평화통일은 그 바탕 위에서의 평화, 그리고 어떤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협력 기반의 확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은 제1부부장이죠. 부부장인데 제1부부장. 근데 어느 부 부부장인지가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선전산동부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조직지도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제1부부장이라고만 딱 나온 거 보면 노동당의 중앙위의 제1부부장인데 아마도 무임소 부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관장하는 부부장. 부장들은 여기저기 이제 부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부 이렇게 부장들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부장이 전체 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괄 부장은 없고 분야별 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총괄 부부장이니까 아마 부장하고도 따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김영철 같은 통일전선부에서 이 사람을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부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마 일단 소관 분야가 있는 부장보다는 지위가 더 높은, 어떻게 보면 그 당 전체에서는 노동당 위원장이 당위원장이 김정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아마 총괄 부부장이라는 개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남 사업도 총괄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했던 거 보면은 우리로 치면 비서실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중 예. 이런 공단들이 다시 재개되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회사를 옮겨보고 또 이렇게 새로 세워보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쭉 그 남공의 역사를 볼 때 뭐 잘 되다가 깨지다가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하려면 그 경영의 안정성 이런 걸 측면으로 볼 때는 도저히 지금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향후는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측, 기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거기가 엘도라도의 땅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데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고 전혀 없죠. 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좋은 거를 기회를 우리 기업인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까 개성공업지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최초 발표한 김여정 부부장은 이 전환 발표에서 남쪽이 조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검토하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연락상서를 폭파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바로 그냥 급전직하로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또 보류를 했다는 거예요. 오래하는 사람 얘기는 남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성 문제를 그동안 큰 이슈였고 또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우리가 바로 접근하여 곤란했던 것이 역시 대북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은 최초 시작은 뭐 핵과발과 무관한 거였고 중단되는 과정에서도 2016년 2월달에 중단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단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정부가 단독 조치로 중요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대북 제재에서 북한의 대규모 항공기 들어가는 걸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 개성에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만드는 데도 제약들이 있었어요. 정부가 돌파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개성공단의 완전한 재가동은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비핵화와 평화구축과 관련된 또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개선과 관련된 특정한 조치들이 없으면 사실은 완전한 가동은 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계속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 개성공단이라는 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달에 장관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공단 건설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부 당국 간의 회의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일정한 약속들이 이제 결합돼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들어간 사람들이 북쪽에서 호의만 베풀었고 50년 동안 준다는 호의만 보였고, 남쪽은 전혀 무관한 거였다고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성공단의 존속과 유지 발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남북 경협의 지속성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분명한 책무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남북관계와 또 남북관계 발전 경협에 대한 정부의 책무, 또 기업 차원의 여러 가지 판단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은 지금 뭐 중국보다는 가동 중단하기 전에 중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임금이 더 쌌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접근성도 가장 좋고,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최초 구상이 800만 평의 공단과 3단 개발을 하고 1000만 평의 배후도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공단의 그 비전은, 저도 옛날에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대통령 특사하신 분을 따라서 저 중국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소주공단, 중국에 소주 항주에 있는 소주공단의 그 정도 규모,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만큼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고민스럽겠습니다만, 이 안 좋을 때, 최악의 상황일 때만 늘 생각해서 진출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아까 보셨습니다만 50년대 전쟁 직후 정말 최악이었고요. 60년대 싸웠습니다. 70년대 싸우다 대화하다가 있었는데
싸우는 게 기본적이었죠. 땅굴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80년대도 비슷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서서히 변하는 거 보면 과거보다는 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의 기회와 빈도가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북도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것이고 북전역의 경제 특구와 개발구가 23개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발구들이 있고 자녀들도 해보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 또 다른 정치 군사적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차원의 또 국제적인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지금보다는 신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또 혹시 질문 안 적으셨어도 그냥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들고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일운동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의견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의견 우리 시민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국민통은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발표를 성명 발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이 평화통일 관련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리 시민회의죠. 전국 시민회의를 홍사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작년 4월 이후에 여태까지 우리 유종열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 큰 그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물론 그런 것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좋다면 사실은 시민사회 운동에 기여라는 게 더 안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저는 남북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 사회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같은 전국 시민회의 또 홍사단으로서의 통일단체들과의 협력 또 단독의 여러 가지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 있다 보면 정부에 이름만 매몰돼서 잘 보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역시 시민사회와 직접 결합하는 파트들도 있고 통일운동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민간 협력의 어떤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의적절하게 잘 하시고 있고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잘 제도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나서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성 차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